2018년 4월 3일 화요일 새벽 1시 40분 미국 마운틴뷰 월마트 주차장. 3명의 경찰관이 한 차량을 둘러싸고 운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느냐? 극단적 선택을 할 거냐? 혹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샌디에이고에서 이틀 전 실종 신고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 무작정 운전을 하고 이곳에 도착해 잠을 청했다라고 말하는 여성.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판단하고 실종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무사하다는 것과 대화하길 거부했다는 내용을 전한다며 그 현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11시간 뒤 불과 25마일 약 40km 떨어진 장소에서 심장에 총을 맞고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난 12시 46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위치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 칼스 주니어. 점심을 먹던 라브르식은 1분간 지속된 총소리를 듣게 됩니다. 5분 후 자신이 근무하던 맞은편 건물에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총기 난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트위터엔 각종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과 계단에 피가 뚝뚝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주차장에서 총을 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탄포란 쇼핑센터에서 밥을 먹고 있던 우버 운전기사 40세 루카시오 시모에스. 그는 친구의 다급한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우르르 뛰쳐나오고 있어 일단 급한 대로 6명을 태우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마이클 피니.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칼스 주니어에서 근무를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려 나와보니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 상태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묻은 셔츠, 피가 묻은 흰색 신발을 신은 여성이 종아리에 총상을 입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누가 쐈는지 모르고 건물 근처 주차장에서 맞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죠. 자신은 큰 부상이 아니지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칼스 주니어 건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회사 유튜브 본사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9일 이래 유튜브 직원들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쇄도합니다. 목격담은 다양했습니다. 범인이 여럿이다.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총을 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다. 범인은 건물 파티오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 혹은 탈출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총격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목격담 중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는데 분명 범인은 여성이었다. 총기 난사. 미국에선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 범행 동기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다 보니 피해자의 연령, 성별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 또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위협이 되죠. 긴급 출동한 경찰이 건물 내부의 진입을 시도합니다. 조용한 건물 내부. 범인은 숨어 있던 걸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32세 여성, 27세 여성, 그리고 총격의 중태에 빠진 36세 남성, 그리고 마지막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주변엔 9mm 스미스 앤 웨슨 반자동 권총이 함께 발견됩니다. 검시관의 기록에 따르면 보안이 철저한 유튜브 본사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외부 주차장으로 침입한 범인은 야외 파티오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 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발견 당시 짙은 화장과 마스크, 그리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을 향해 15도 아래쪽 각도로 총을 쏴 왼쪽 갈비뼈, 심장과 폐를 관통해 사망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 결정적으로 알코올이나 약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그 여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11시간 전 경찰이 실종 신고로 직접 검문했던 바로 그 여성, 38세 나심 아그담으로 밝혀집니다. 아그담의 행적을 확인한 경찰은 계획범죄의 정황도 함께 포착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18년 1월 16일 샌디에이고의 한 총기 판매 업체에서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즉, 미리 권총을 구매하고 준비를 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아그담은 왜 유튜브 본사를 공격한 것일까요? 최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본사에 근무하는 남자친구를 죽이기 위해 저질렀다라는 발표였죠. 당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도 이걸 처음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질환 문제였습니다. 2017년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가 분석한 28건의 총기 난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3건이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28건 모두 범인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혹시 아그담이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아그담의 아버지는 딸이 평상시에 평화로운 성격이며 채식주의자이자 동물 애호가이기에 개미 한 마리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사망해버린 범인의 범행 동기는 점점 더 많은 미스터리를 갖게 됩니다.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아그담의 기록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그담은 1979년 4월 5일생으로 1996년 16살의 나이로 가족들과 이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샌디에이고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경부터는 페타 시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페타는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당시 미 해군의 훈련 절차에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돼지를 쓰는 걸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며 나에게는 동물의 권리가 인권과 같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채식주의를 주장하며 동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던 아그담. 그런데 페타가 말하길 2009년 시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돌연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돈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2010년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4개 국어 채널로 운영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컨텐츠가 이란 내 SNS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큰 관심을 받기 시작 92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즉,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내기 시작을 했죠. 2011년경에는 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잠시 활동했던 아그담. 동물 권리재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그담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언가 좀 기괴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채널은 페르시아어, 아제르바이잔어, 터키어, 영어로 제작되었으며 여러 컨텐츠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채식주의, 운동하는 방법 또는 굉장히 말하긴 좀 그렇지만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견해들을 함께 제시합니다. 일련의 예로는 학문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업데이트를 했었죠. 유튜버로서의 삶을 이어가던 아그담. 그런데 뭔가 이상한 행적이 확인된 건 2016년 2월경부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유튜브가 자신의 컨텐츠를 필터링하며 수익 창출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구글에서 자신 소유의 웹사이트를 검색하면 에러가 발생한다며 사람들의 방문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점차 이상한 모습을 보이던 아그담. 이에 구독자들은 혹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질문을 남기지만 이에 특별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는 없지만 질병, 무질서, 왜곡, 부당함 등으로 가득 찬 곳에 살고 있다라는 답을 합니다. 2010년 6월 조회수와 구독자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16년에서 17년 사이 몇 가지 채널을 더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2017년 6월 27일 유튜브에서 받은 메일의 답변을 스크린샷으로 공개하며 분명 고의적인 괴롭힘이라는 주장을 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사건의 그날 이런 일들이 있던 겁니다. 새벽 1시 40분 마운틴뷰 경찰은 나심이 유튜브 본사에서 25마일 떨어진 주차장에 자고 있는 걸 목격하지요. 자신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20분간 대화 속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경 경찰들은 자리를 떠났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행방만을 전해주었죠.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었으며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난 새벽 3시 나심의 아버지가 다시 마운틴뷰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녀가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분명 유튜브에 불만이 심각하다 해서 그곳을 대처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걸 무시하게 됐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나심 아그담은 아침경 샌브루노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유튜브에 도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 샌브루노에 있는 한 사격장에 방문해 연습을 했던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경 본사 근처로 차를 몰고 가 주차한 뒤 외부 주차장으로 침입해 총을 쐈던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정황을 토대로 정리된 범행 동기는 96년 미국으로 이민했던 나심 아그담은 미국 문화의 동기화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엔 육식주의자가 잘못됐고 채식주의가 맞다라고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해왔죠.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제작하며 많은 인기를 끌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2016년 유튜브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입자 1000명 미만,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널의 수익을 막는 새로운 광고 정책이었죠. 하지만 분명 나심의 영어 채널의 구독자는 5000명이 넘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여전히 수익 창출이 막혀 있었습니다. 해서 나심 아그담 스스로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다. 유튜브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항의를 시작했지만 유튜브는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좌절감이 커지며 분노가 극에 달했던 나심 아그담은 샌디에이고에서 총을 구입하고 자신을 포함한 총 4명을 공격한 것이었죠. 유튜브 검열, 그 문제는 정말 진실일까요? 총격 사건 이후 언론은 유튜브의 정책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익 창출 제한, 바로 노란 딱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유튜버들은 동영상이 표기되는 광고 또는 시청자들이 직접 매달 결제를 통한 프리미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광고는 유튜브를 포함한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구글 플랫폼 애드센스를 통해 실행이 되는데요. 이 광고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맞추다 보니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유튜버를 키운다며 파트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왔습니다. 결국 과거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4000시간의 시청시간, 1000명의 구독자 같은 제한을 두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광고를 재생해주고 그 중간에 마진을 먹는 광고 대행회사입니다. 따라서 광고주의 정책에 따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거 AT&T 같은 대기업의 광고주들이
2017년 3월경 자신들의 광고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극단주의적인 동영상에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유튜브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유튜브는 이 문제를 알고 광범위한 검토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며 무언가 극단적이거나 어느 특정 분야, 특정 사람들을 뭔가 비하하거나 테러 느낌이 나는 컨텐츠를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당시 대형 채널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소규모 채널들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아그담은 문제가 없던 영상들을 올렸던 게 맞을까요? 사실 아그담의 영상들 중에는 괜찮았던 영상들, 즉 수익 창출이 통과되는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운동 영상이 더 확장되어 운동보다는 뭔가 성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한다던가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너무 잔혹하거나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송출시키는 문제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익 창출 제한을 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나심 아그담, 그녀는 정말 극소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아티스트였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수익을 막은 불만으로 공격을 가한 테러범이었던 걸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면서도 저희가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마 너희가 지금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노란 딱지가 나오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노란 딱지로 예측했던 이유는 테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튜브에는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매번 업데이트가 사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리면 수익 창출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테러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면 뭐 불안감 조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 딱지라는 부분들로 이제 막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100% 완벽하게 검열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이건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릴 것 같은데 노란 딱지가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AI가 움직이고 사람이 평가하다 보니까 좀 부정확하다라고 모든 유튜버는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나시마그담이 주장을 했던 수익 창출을 막는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노란 딱지로 변경시킨다라는 부분이 뭐가 좀 잘못됐냐면 노란 딱지가 사실 수익 창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만큼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엄청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제 느낌으로는 저의 체감상으로 보통 영상 대비 노란 딱지가 걸린 영상은 한 10분의 1 이하로 감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한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한화 1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영상이었다면 그 노란 딱지가 걸리면 10,000원이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뭐 이건 뭐 모든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아닌 거니까 저희도 그래서 나시마그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가 최근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있었던 이슈들이에요. 유튜브가 광고 정책을 광고주의 니즈에 따라서 정책을 변경시키면서 뭐 썸네일을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고 내용은 가짜, 다른 내용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 창출 제한을 걸고 왜냐면 광고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신뢰성이 바탕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제 영상들이 이제 사건 사고 뭐 미스터리도 있지만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사건 영상에서 되게 많이 안 들어오는 광고들 이제 중간 광고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 뭐 음식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광고주가 싫어하겠죠.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고 잔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음식 광고가 들어왔을 때 과연 광고주가 원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시마그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튜버들이 겪었던 새로운 광고 정책에 대해 자신만 피해를 입었다라는 일종의 피해망상이라는 그 생각? 그 내용의 견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라는 부분으로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왜 있냐면 나만 그러네? 나한테만 그러네? 내 채널한테 이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채널 자체가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광고주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거나 광고주들이 이 채널엔 광고 깔지 마 라고 해서 뭐 광고가 안 들어오면 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근데 뭐 그랬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원하는 정책과 어떻게 보면 반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하는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뒷이야기니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가 보안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유튜브 코리아가 있는데 유튜브 코리아에는 아무나 방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버지만 나 유튜버니까 갈게요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애초부터 신원 확인을 하고 그 티켓을 부여받고 그걸 찍고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는 회사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되게 자유로운데 이제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이제 외부인들이 외부인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까다로운 회사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갔을 때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유튜브와 관련해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게 그 범행 동기가 자신의 수익 창출을 막았기 때문이다라는 뭐 일종의 분노 표출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굉장히 참 기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